자, 페이지 250페이지요. 4단원을 시작합니다. 자, 250페이지. 자, 첫 번째 단어가 있어요. 생태계와 개체군. 단어가 개체군이죠. 개체군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둡니다. 개체군. 거기에 1번 보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써 있어요. 4단원의 기본은 개체군과 군집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4단원의 기본이에요. 자, 첫 번째 단어 해볼게요. 여기에 사람이 한 마리가 있었어. 이 사람을 생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체라고 해요. 개체. 개체는 한 명,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고양이 여러 마리, 그걸 개체들이 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군은 모여있다 이런 뜻이야. 개체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되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에 토끼가 한 마리가 있었어. 토끼가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있으면 뭐라고? 개체. 됐죠? 토끼가 모여서 토끼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야. 토끼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개체군. 됐니? 그럼 이 개체군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면 뭐라 그래? 그걸 개체군들의 모임, 집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군집이라고 합니다. 됐죠? 단어 개체 한 마리. 개체군은 그 한 마리를 모은 거예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개체군들을 다 모으면 개체군의 집합, 군집. 여기가 있어요? 그럼 제일 큰 단위가 뭐야? 군집이요. 제일 작은 단위가 뭐야? 개체요. 됐니? 그럼 한 번만 해볼게. 잘 봐. 여기에 있는 개체와 여기에 있는 개체를 이렇게 모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이건 뭐야? 됐니?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얘 보세요. 사람이지, 그지? 얘는 토끼지. 같은 종이 아니지.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만 모았으니까 여긴 사람 종 맞지? 토끼만 모았으니까 여기 토끼 종 맞지? 개체군을 다른 말로 같은 종이라고 그래요. 같은 종. 됐나요? 다시 개체군을 다른 말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동일한 종으로 모여 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됐니? 그럼 얘 보세요. 사람 종과 토끼 종이 모여 있지. 그럼 이건 하나의 개체군이 아니에요. 됐니? 단어가 중요해.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종이 다르지. 그럼 각각 개체군. 개와 고양이들이 섞여 있으면 군집. 됐니? 단어 구별돼요? 이 단어를 첫 번째로 구별하셔야 된다. 됐니? 그럼 여기에 태양도 있을 테고, 땅도 있을 테고, 공기도 있을 테고, 물도 있겠지, 그지? 흙도 있을 테고. 얘네들은 생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비생물이라고 해요. 여기에 군집, 개체군, 개체들은 다 생물이지. 이걸 다 통틀면, 생물과 비생물을 전부 다 통틀면 가장 큰 덩어리가 되겠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아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는 생물만 들어있는 거야? 아니요. 주변에 환경도 포함되어 있는 걸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구별됐어요? 사이즈 덩어리가 구별됐어. 개체군,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 환경까지 더하면 생태계.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럼 이 생물들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생물들 속에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쵸? 생산자 뭐예요? 정의가. 먹는 거. 먹는 거. 아, 생산하는 거. 먹는 거, 생산하는 거. 먹는 거, 생산하는 거. 이거 좋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게. 됐죠? 그럼 소비자는 뭐야?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걸 먹는 거. 얘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는 게. 그럼 분해자는 뭐야? 먹는 거. 분해자 뭐야, 그럼?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는 게. 됐네? 그럼 생산하는 데는 스스로 양분 합성하고요. 얘네들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지. 그게 정의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유식한 단어는 뭐라 그래? 영양분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그럼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지. 그런 걸 뭐라 그래? 영양분을 섭취해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해요. 그럼 분해자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죠. 됐나요? 얘는 종속영양생물이야. 됐지?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가 곰팡이가 있어요. 그 곰팡이는 빵이 없으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지. 먹을 게 없으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죠. 버섯이요. 나무 뿌리에 기생하거든요. 나무 뿌리가 없으면 버섯은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양분을 획득하지 못하죠. 그거 보세요. 독립과 종속을 고르는 기준이 뭐라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와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 종속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는 또 다르게 나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1차 소비자가 뭐야? 생산자를 뜯어먹는 애. 1차 소비자. 그럼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는 애.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를 먹는 애. 됐어요? 그게 소비자의 개념이에요. 몇 차를 뜯어먹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정해집니다. 질문, 코끼리 몇 차 소비자? 1차. 네, 생산자를 뜯어먹죠. 초식 동물이라고 해요. 초식 동물을 1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어들이 여태까지 생물에서 배우지 않던 단어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야 옛날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니? 그런데 개체군, 군집 이런 단어는 들어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개체군과 군집 이런 단어가 생물원 4단원의 주인공 단어들이에요. 그러니 그 녀석이 모의고사 수능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4단원을 외우는 이유는 잘 봐. 1단원이 생물이 뭐냐죠. 6가지 특징에 따라서 생물체를 구별했어요.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아닌 이유 이런 거 배우죠. 두 번째, 물질 대사, 소화 흡수, 배설, 순환, 방어작용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호르몬 어쩌고 저쩌고, 신경계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개체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3단원 유전이요. DNA, RNA 뭐 이런 거 배우죠. 염색체, 염색사, 세포균을 배우면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애를 낳는 거죠. 그죠?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강아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개체군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는 뭘 배우는 거야? 얘네들의 상관관계들을 배우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4단원은 생태계를 배우고 걔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호작용을 배우는 단계가 4단원입니다. 됐나요? 생물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4단원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1, 2, 3단원이랑
완전 별개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몸속을 막 보고 유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생태계 밖으로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단원이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람만 배우면 됐었는데 고양이도 배우고 토끼도 배우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식물도 배워야 되고 이러죠. 그러니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조목조목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모의고사 시험지에는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출제될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플랑크톤이 햇빛과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범위에 걸쳐서 살고 있니? 내가 플랑크톤을 뭐 어떻게 알아? 교재에서 플랑크톤의 사을 배우니? 아니요. 자료를 해석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암기하고 있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단 자료는 외부에서 갖고 올지 몰라도 밑에 나오는 고기들은 다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됐나요? 그러니 자료 해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고기를 읽어낼 수 있다면 자료는 어렵지만 고기는 쉽다. 됐나요? 그래서 좀 국어 실력도 좀 필요하고요. 상상력과 기본 지식도 좀 많이 필요한 단원이 4단원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할까요? 251페이지요. 옆쪽에 보시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여기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됐죠? 첫 번째 바닥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일단 한번 볼까요? 생태계라는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1번이 사이즈를 비교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개체라고 한다. 그치? 사람이 여러 마리 모여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개체군이라고 한다. 개체군이라고 한다. 됐죠? 사람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강아지도 있고 개도 있고 이걸 뭐라 그래?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군집에다가 자연 환경을 추가해주면 우리는 그 덩어리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중요한 거는 뭐라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개체군과 군집입니다. 개체군과 군집. 구별돼요? 자, 개체군에 꼭 쓰세요.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 합니다. 같은 종. 개체군은 같은 종. 하나의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그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상식이에요, 상식. 코끼리. 개체군이죠? 그런데 니네 이름 들어봤어? 코끼리 중에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가 있고요. 인도에 사는 코끼리가 있어요. 베트남에도 코끼리가 있어요. 태국에도 코끼리 있거든요. 타고 다니고. 그럼 코끼리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코끼리랑 인도의 코끼리는 같은 종이, 같은 개체군이에요. 됐나요? 이건 같은 개체군이라면 그냥 다 통칭해서 그냥 코끼리 이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백두산 호랑이 이런 단어가 있지. 왜 앞에 지명 이름을 넣는 것이냐? 원숭이도 뭐 일본 원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명 이름을 넣는 이유는 이 아프리카와 인도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사이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인도 코끼리를 만나려고 태평양 인도에 건너서 이 인도 코끼리랑 결혼하지 않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 다른 개체군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름을 위해 지리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떨어져서 서로 이동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되니? 두 번째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쉽죠? 두 번째 단어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생물에는 뭐가 있니? 그걸 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생물적 요인. 아까 나눈 세 가지요.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 소비자, 세 번째 분해자. 자, 생산자 누구야? 얘 광합성 하는 애. 소비자 누구야? 광합성 못하는 애. 분해자 누구야? 광합성 못하는 애. 자, 구별돼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 하는 애 무슨 생물이라고? 영양분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애. 그래서 생산자를 독립영양생이라고 해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자, 소비자요. 영양분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구별되죠, 그죠? 그럼 특징 잡아서 얘 하나 체크해줘야 되겠죠. 분해자 뭐라고? 광합성을 못하기만 하면 종속이에요. 얘도 종속영양생물이 됩니다. 그럼 식물 모르지 않죠, 그죠? 광합성 하는 애 우리 모르지 않아요. 됐나요? 소비자 뜯어먹고 잡아먹는 애, 나 같은 애 소비자 맞죠? 분해자 알고 있니? 누구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분해자 세균이요. 우리 이걸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써오면 안 돼요. 두 번째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질문 하나 해볼까? 미역. 미역. 식물이니? 동물은 아니죠, 그죠? 그럼 분해자니?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식물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미역은 식물이 아니에요. 됐어요? 생물학에서 정의하는 식물은 육지에 사는 애여야 돼. 됐니? 육지에 사는 애가 식물이에요.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한 애가 식물이에요. 그럼 미역은 물속에 살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뭐야? 해조류. 됐나요? 긴 미역, 다시마 이런 거 해조류라고 합니다. 대신에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은 할 것 같지. 그래서 생산자에 포함되고 독립영양생이 되는 거예요. 네, 분류하면 되게 이상하죠. 물에 사는 나무 알아요? 식물? 물에서 사는 나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에서 사는 애들은 해조류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물에서 사는 애인데 특히 바다에서 사는 애인데 뿌리, 줄기, 잎이 정확하게 있어. 전 지구에서 몇 안 되는 되게 희귀종이에요.
그래서 걔들도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에는 거의 살지 않죠. 동남아에 많이 살아. 그 나무 이름이 맹그로브라는 애야. 바다에 사는 나무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 맞죠? 이 생물을 배우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왜? 적응 진화했기 때문에 형태, 습성들이 다 바뀌었겠죠? 그걸 전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생물적 요인까지 됐나요? 그럼 생태계라는 애는 이 생물적 요인에다가 환경을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보세요. 환경까지 더해져야 큰 덩어리의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써볼까요? 3번이요. 이거 별표 쳐달라고 그랬어요. 자, 생태계. 단원 제목이 생태계였으니까 생태계를 한번 해봅시다. 생태계. 우선 생태계라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다 합쳐져야 되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합쳐져야 되니까 그걸 생물적 요인이라 그래요. 됐죠? 얘만 있으면 안 돼. 환경이 더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비생물적 요인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는 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따만한 덩어리가 있었어. 가장 큰 덩어리니까 이 덩어리를 생태계라고 하겠죠. 그치?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느낌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애를 박스를 이렇게 또 안쪽으로 치면 얘를 생물적 요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쪽에 또 다른 박스가 요만큼이 쳐지겠지, 그치? 요걸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무생물 쓰면 안 돼요. 비생물이라고 쓰는 겁니다. 비생물 뭐가 있다고? 햇빛 있겠죠, 그죠? 물 있을 수 있고요. 공기, 흙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물적 요인 맞죠? 자, 얘네 둘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 둘이도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 둘이도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됐니?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지. 물과 이산화탄소, 빛. 얘네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나는 숨 쉬지. 그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럼 산소를 비생물적 요인에서 끌어들여서 내 몸 안에 집어넣다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환경으로 보내주지. 됐나요? 그러니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요.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 자, 요걸 고르는 거예요. 해볼게요. 니네들도 간단하게 사람이 있었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게 되죠. 얘는 생물이고요. 얘는 비생물이에요. 그럼 생물에서 비생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죠. 비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건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죠. 어떤 게 먼저야?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먼저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먼저야?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먼저죠. 그리고 호흡한 다음에 내보내는 게 나중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얘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얘가 나중에 일어나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걸 흡, 내뱉는 걸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름이 흡호예요. 됐나요? 세포 흡호. 들어봤어? 너 흡호 잘하네. 흡호가 잘하네. 야, 이런 말 안 들어봤지? 우리 호흡이 익숙하니까. 일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은 서로 반대로 뒤집어 있거든요. 괴물이란 단어 익숙하지? 물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색하지? 물괴, 한국말이죠. 괴물, 일본 말이죠. 됐나요? 얘 마찬가지 흡호 이상해. 우리 일본식 이름에 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생물에서 생물로 오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 이 먼저 일어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 됐나요? 그럼 나중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생태계에서는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고 반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작용 무슨 뜻이라고? 먼저 일어나는 걸 작용이라고 먼저 이름 짓겠지, 그지? 그래서 비생물에서 생물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에너지를 흡수한다. 얘가 흡수했죠. 그럼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넘어온 거 맞지? 작용이요. 양지식물은 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 빛이 센 곳에서 자라니까 잎의 두께가 두껍다.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럼 반작용은 뭐야?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되면 흙 속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물에서 비생물 쪽으로 화살표가 쳐지겠지. 그러면 그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에서 비생물 쪽으로 화살표가 쳐지면 그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직접 출제가 됐었는데 모의고사 개편되면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물리학 용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라져서 기역, 니은으로 표시해요. 그럼 예문을 주면 그게 기역인지 니은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광합성 하면 포도당을 합성하고 남은 산소를 방출해요. 그러면 광합성한 결과 산소가 방출됐죠. 생물에 있던 애가 비생물 쪽으로 갔지. 그럼 그걸 반작용이에요. 이렇게 이름 짓는데 시험에는 모의고사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기역, 니은 주면 니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방향에 신경을 쓰세요. 얘가 작용이 되고요. 얘가 반작용이 됩니다. 됐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은 뭐야? 얘는 생물끼리 영향을 미치면 그걸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 여기 수가 들어있는 이 화살표들이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생물 속에 들어있는 화살표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구별됐어요? 작용, 비생물에 있는 애가 생물 쪽으로 오는 거. 반작용, 생물에서 비생물 쪽으로 가는 거. 상호작용, 생물끼리 영향을 미치는 거. 됐니? 예를 들면 늑대가 많아지면 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됐지? 그럼 늑대 생물 맞지? 토끼 생물 맞지?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단어 하나씩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씩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자.
자, 어때요? 이게 되게 쉽죠, 그죠? 요거만 하나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 한번 보세요. 251페이지 2번이요. 다음 그림은 기미기 중에 어딘지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옆쪽에 보면 기억,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오는 빨간 화살표 있어요. 그걸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파란 화살표 니은은 반작용, 디귿은 상호작용. 됐나요? 고르세요 이런 뜻이에요. 2번 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낙엽이 지는 거지. 날씨 환경 맞죠? 낙엽은 생물 맞지? 그럼 얘는 기억, 작용. 낙엽이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 낙엽은 생물, 토양은 비생물, 반작용.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풀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사슴 생물, 풀 생물, 상호작용. 됐어요? 이런 예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겠니? 자,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단원이 하나 끝나요. 덩어리가 하나. 근데 문제는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예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이 뭔지 알아? 예를 들면 바닷속의 해조류가 바다 표면에 가까운 곳에 사는 해조류는 무슨 색인지 알아? 깊이 들어가면 무슨 색으로 변하는지 알아? 예를 들면 이파리가 넓은 애가 있고 잎이 두꺼운 애가 있어. 누가 음지식물인지 알아? 됐어요? 이런 단어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예로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빛. 일단 빛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빛. 미생물 중에 빛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을 배우는 거죠. 빛. 거기 빛의 세기와 생물이라고 써있는 그래프 있지, 그치? 거기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꼭 쓰세요. 내신 이렇게 써놔. 학교에서 이 그래프를 알려주면 진짜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풀이용으로만 간단히 하시면 돼요. 마더통에서도 다 빠졌거든요. 모의고사에 필요가 없어진 내용이죠. 근데 니네들 학교 선생님이 옛날 거 막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요 녀석을 알려주면 매우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부터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EX. 제목을 맞추세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 바다가 있었어. 바다예요. 됐지? 여기에 태양이 떠 있어. 됐지? 여기서 빛이 오겠죠. 빛이 오면 여기에 해조류가 살아납니다. 자, 그럼 빛과 해조류니까 환경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조류들이 이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애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맨 위에 사는 애들은 녹조류가 삽니다. 녹조류. 두 번째 칸에 사는 애들은 갈조류가 살아요. 그리고 가장 밑에 사는 애들이 홍조류입니다. 어때? 바닷속의 깊이에 따라서 조류들의 색깔이 다르죠? 이유가 뭐야? 이 이유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바다가 있었어. 태양빛이 있었어. 여기서 빛이 오겠지, 그지? 빛 중에는 빨, 주, 노, 초, 파, 남, 도 이렇게 있어요. 같이 가서 여기 있죠. 이 중에 제일 투과력이 센 애가 누군지 알아?
다시요. 파장은 누가 가장 기니? 네. 빨강이 길어요. 그럼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니? 네. 보라, 파랑이 커요. 근데 그럼 진동수는 누가 제일 크니? 파랑이 커요. 그럼 투과력은 누가 제일 크니?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크니? 이것도 그냥 알려줄게. 빨강과 파랑 중에 이거는 그냥 이과생들이면 하세요. 그냥 이건 상식이지도 않아. 그냥 물화생지 다 쓸 수 있거든요. 빨강은 답으로 길어라는 단어 써오시고요. 파랑은 커라는 단어 써오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진동수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파장은 누가 기니? 빨강 길어요. 투과력 누가 크다고? 파랑이 커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에너지 누가 크다고? 파랑이 커요. 굴절률은 누가 크니? 굴절률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파랑이 커요.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동수 누가 커? 파랑이 커요. 전부 다 답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에너지 누가 크다고? 파랑이 크겠죠? 써있잖아요, 한국말로. 투과력이. 아무렇게나 외운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빛이 한 줄로 쭉 오다가 빨간 초판 한번 오겠죠? 빨간색은 투과력이 작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럼 파란색은 투과력이 크니까 밑에까지 내려오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사는 애들이 광합성을 해서 살 건데 맨 위에 있는 애는 파랑과 빨강이 동시에 오죠, 그죠?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애는 파랑만 오지. 잘 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생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광합성을 할 거야. 빨강색을 광합성에 다 이용해 먹으면, 파란색을 광합성에 다 이용해 먹으면 얘는 광합성에 필요 없는 빛을 버리겠지. 광합성에 필요 없는 얘 나머지를 다 버려요. 이 나머지 색깔 주노초 남보를 다 모으면 그게 무슨 색이야? 녹색이야. 그래서 식물이 녹색인 거야.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체들은 잎이 거의 대부분 다 녹색이죠. 이유가 뭐야? 빨강과 파랑은 광합성에 되게 많이 쓰는데 나머지 빛들은 광합성에 잘 안 써요. 그러니 나머지 빛은 반사하고 빨강, 파랑만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사는 애가 파랑빛만 쳐먹는 거야. 그럼 나머지 빛을 다 반사하겠지. 그럼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됐니? 자, 한 번만요. 빨간 빛은 투과력이 작다 그랬죠? 빨강은 투과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파랑은 투과력이 크니까 밑에까지 내려가겠지. 투과력이 커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빨간, 파랑을 모두 먹었으니까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기하지, 그치? 그럼 얘는 빛의 색깔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거죠. 빛의 색깔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겁니다. 그럼 얘는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러니 작용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고요. 색깔이라는 단어는 생물에서 쓰지 않아요. 과학에서 색깔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장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빛의 파장이 해조류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작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때? 한 번쯤은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니네 녹조류 먹어봤어? 녹조류? 자, 미역 무슨 색이니? 미역 무슨 색이야? 초록색. 미역은 갈색이에요. 다시마 무슨 색이에요?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 초록색. 갈색이에요. 야, 너구리 깠는데 초록색이 들어있다고? 진짜? 나중에 봐. 너구리를 까면 이렇게 네모난 거 들어있잖아, 그거. 갈색이야. 됐니? 그래서 미역 다시마는 갈조류예요. 녹조류는 파래. 들어봤어, 파래? 먹어봤니, 파래? 왜 시장 같은 데 가면 왜 파란색 무슨 이상한 애들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그 물 한 번 식초 넣어서 먹는 거 막 그거 실처럼 생긴 거 그거 이름 파래예요. 이게 녹조류. 하나만 더 해볼까요? 김 무슨 색이야? 회색. 김 무슨 색인지 알아요? 김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김은 홍조류예요. 니네 김, 좀 불그스름한 김을 흔히 보기가 어렵죠. 김은 좀 더 파랗죠. 구우면 파래지고요. 미역도 익히면 파래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색소가 빠져서 그래요. 죽어서. 완전 자연 다큐멘터리 같지, 그치? 어때? 이러면 좀 상식이 늘어나지 않겠니? 오늘 집에 가서 엄마, 김은 홍조류였어. 빨리 해야 돼. 우리 집 김은 왜 파래? 그건 김이 너무 비싸서 오로지 김만으로 김을 만들면 빨간색이 나요.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가 김처럼 보이는 비스무리한 걸 섞는 거야. 걔가 파래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굽지 않았는데 초록색이 되는 싼 거. 굽지 않았는데 빨간색이라는 건 비싼 거. 이거 본 적 없지, 그치? 우리는 녹색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상식으로 한 번은 배워봅니다. 상식으로. 상식이에요. 했어? 자, 빛의 파장에 따른 회조류의 분포. 작용이고요. 자, 두 번째, E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는 뭐냐 하면 장일식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단일식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니네들한테도 질문 하나 내줄까요? 개나리 어느 계절에 피니? 개나리 잘 몰라요? 노란 거? 언제 펴? 벚꽃 언제 피니? 네! 코스모스요. 그죠? 왜요? 물어보는 거야. 왜 개나리 벚꽃은 봄에 피고 왜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우리. 그지? 그걸 시험용 문장으로 만들어서 시험에 출제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파트가 얼마나 다큐멘터리 스타일인지 알겠지, 그지? 잘 보세요. 이러면 상식이 되게 늘어나는 거야. 잘 봐. 장일식물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장, 길단 뜻이야.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면 꽃이 피는 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됐지? 그럼 단일식물은 뭐겠어?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이 피는 거죠. 봄이 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지, 그치? 그 길어지면 피는 꽃을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시험 문장으로 이름에서 낮의 길이로 판별하는 건 되게 쉽지. 근데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밤의 길이가 나와요. 그럼 장일 식물은 밤의 길이는 어떤 애야? 낮의 길이가 긴데? 짧고. 됐니? 밤의 길이가 짧을 때,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애를 장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녀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되게 간단해요. 하루를 이렇게 24시간으로 나누면 요만큼이 낮의 길이고요. 이만큼을 밤의 길이라고 합시다. 됐지? 요거 그냥 한가운데로 찍어줄까요? 자, 낮과 밤이 있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찍으면 낮과 밤의 길이가 정해졌겠죠. 이게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요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낮의 길이고 여기가 밤의 길이여야 상관있죠. 그렇죠? 그런데 낮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 낮의 길이고 밤의 길이죠. 어때? 낮이 길어졌지? 그죠? 요때는 꽃이 안 폈다가 요때 꽃이 피는 거야. 자, 이런 녀석이 있대. 장일 식물이니 단일 식물이니. 어때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꽃이 피죠. 그죠? 이걸 장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요. 마지막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쭉 놔뒀을 때 밤이 이만큼 길어질 때도 있겠지, 그치? 얘가 낮이 되고요. 얘가 밤이 됐어. 그때 꽃이 피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밤이 길어요 보다는 낮이 짧아요. 그래서 단일 식물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얘 단일 식물입니다.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면 꽃이 피죠. 그치? 그래서 일부러 단일 식물을 여기다가 심어놓고 여기다가 검정색 천막을 뒤집어 씌우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도 햇빛이 안 들어오지. 그럼 식물이 와, 이게 밤이 왜 이렇게 졸라 길어? 계속 밤이야. 밤이 왜 이렇게 길어졌네? 그럼 또 꽃을 피우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장일 식물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불을 켜놓으면 막 계속 낮이야. 꽃이 피어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꽃을 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1년 12달 장미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년 12달 무슨 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그렇지 않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 건데, 잘 봐. 단일 식물을 이렇게 놔두고 불을 다 꺼놓으면 꽃이 핀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야, 여기 물개가 가네. 불을 탁 켰다가 순간 딱 꺼요. 그러면 반짝 거리면서 다시 깜깜해지지. 그러면 꽃이 피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밤의 길이가 이만큼 긴데 누군가가 와서 요 가운데 어딘가에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섬광만 비춰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되게 웃겨요.
그래서 여기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쯤에다가 섬광을 비춰. 보세요. 빛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섬광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니, 그지? 요 섬광을 반짝하고 비춰주면 꽃이 피지 않아. 왜? 다니엘 식물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밤이어야 돼요. 그런데 섬광이 반짝 비쳤지. 아주 짧은 시간이 쫙 비치면 식물이 너무 예민해서 반짝, 낮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딱 맞추면, 밤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섬광이 비춘 시간부터 다시 그냥 밤인 거야. 얘는 전체가 밤이 아니라 요만큼 반, 딱 밤.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지속적인 밤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꽃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냥 밤의 길이 전체 이렇게 전체 길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왜? 이 녀석은 지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진 거죠. 이 섬광 때문에. 짧아졌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밤의 길이가 길면 꽃이 피는 거 다니엘 식물. 밤의 길이로 시험 문제 나오지만 낮의 길이로 문제를 풀어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한번 들어봤죠? 자, 이거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빛이 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작용은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질문해볼까요? 꾀꼬리 알아? 꾀꼬리? 알 언제나 개, 봄, 여름, 가을, 겨울 찍으세요. 겨울.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럼 3점 날라가는 거죠. 찍으세요.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야, 꾀꼬리가 무슨 계절에 알을 낳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치? 니네 다니엘 식물 보이세요?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아래. 꾀꼬리나 닭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알을 낳는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송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한다. 야, 알게 뭐야, 그지? 이런 걸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에 4단원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됐니? 나머지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옆쪽에 온도 한번 볼까요? 개구리와 뱀은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잠 자는 거 맞죠? 누가 누구의 영향을 미치는지만 찾는 거예요.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당연하고요.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의 말단 부위가 작고 몸집이 크다. 여기다 밑줄 하나 보세요.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몸의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니네 에버랜드 가본 적 있어? 에버랜드 가봤어요? 에버랜드에 가면 사막 여우가 있어. 니네 사막 여우 실제로 본 적 있니?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 에버랜드는 가봤다면서. 사막 여우 본 적 없어요? 되게 유명한데 사막 여우. 에버랜드에 가면 사막 여우가 있는데 요만해요. 요만해요. 그런데 북극에 사는 여우는 이만해요. 그래서 북극에 사는 여우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목도리로 두고 다니던 때가 있어서 오자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에스키모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살수록 등치가 커요. 북극곰 보세요. 뒤지게 크거든요. 지방층이 두껍죠. 북극곰같이 추운 지방에 사는 애일수록 등치가 큰 거예요. 되니? 몸의 말단부는 작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 여우는 말이죠. 귀가 있다만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북극 여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완전 다르죠. 이
이 말단부가 여기야. 말단부예요. 말단부가 크고 개체의 사이즈는 작다. 말단부가 작고 개체의 사이즈는 크다. 왜? 추울수록 에너지를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더울수록 에너지를 많이 버려야 되죠. 표면적을 넓혀야 되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온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아두는 겁니다. 얘가 나오면 이거 온도야, 이거 빛이야 이렇게 맞추는 게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옆쪽도 한번 볼까요? 온대지방에 살아서 주로 서식하는 화력수는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잎을 떨어뜨립니다. 가을밀이나 가을보리는 싹이 튼 후 추울 겨울을 지내야 봄의 겨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니네 보릿고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요. 쌀은 봄에 씨를 뿌리지.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보리는 반대예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씨를 뿌렸는데 겨울에 춥지 않으면 보리가 자라지 않아요. 가을에 씨를 뿌렸는데 겨울이 졸라 추우면 봄에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 보리를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요. 그리고 꺼내. 그럼 이 보리는 겨울 지났는데 따뜻해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심어. 그러면 그냥 자라요. 보리는 추운 걸 한번 겪고 나야 싹이 트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아래쪽에 물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공기, 토양 이런 것도 예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읽어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온도에 대한 내용과 빛의 세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빛의 세기 그래프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가르쳐주면 그때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알려줄게. 하나만 할게요. 요거는 꼭 적어주세요. 양지식물이라는 애가 있고 음지식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양지식물, 음지식물. 양지식물은 무슨 식물이냐면 양지, 따뜻한 햇빛이 있다는 얘기지. 얘는 빛이 많아야 잘 자라요. 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지식물은 없어야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도 잘 자라요. 빛의 양이 많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럼 많으면 잘 자라고 많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음식물은 아무 데서나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에요. 자, 질문 하나 내볼까요? 둘 중에 누가 잎의 면적이 넓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잎이 이렇게 넓은 애가 있고 잎이 자그마한 애가 있지, 그치? 누가 양지식물일까요? 됐나요? 고를 수 있겠어요? 이거 틀린 애들 되게 많거든요. 빛이 많이 쪼이니까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크게 만드는 거지, 그치? 아니야. 생물은 욕심이 없어요. 반대로 하는 거야. 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빛의 양이 많으면 눈부시지. 그래서 조리개를 줄이죠. 그래서 동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빛의 양이 많은데 잎을 넓게 하면 타요. 그래서 빛의 양이 강하면, 많으면 줄여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식물은 잎의 면적이 넓어요. 좁아요. 음지식물이 가급적이면 넓게 펼쳐서 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면적이 넓은 거죠. 그럼 두께는 어떻게 되니? 잎의 두께는 얘가 두껍습니다.
음지식물은 두께가 얇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틀리지 마세요. 양지식물은 좁아 두꺼워. 그러니 음지식물이 넓고 얇아.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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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나오는 상식 하나. 나는 나무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나무 이렇게 그려요. 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거야. 가지가 없잖아, 그죠? 저는 나무 이렇게 그릴 때도 있었어. 자, 나무 이렇게 그리죠, 그죠? 니네 나무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리니? 이렇게 그려요? 뿌리는 그리니? 흙은 그리니? 이파리도 그리니? 열매도 그리니? 이 뭘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거든요. 심리학의 선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려요. 흙도 없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 뭔가를 바라지도 않아. 이파리도 없어요. 그럼 나 스스로 뭔가 해결하는 능력도 크지 않아요. 줄기만 졸라 두껍죠. 한 길로 곧바로 계속 그 경우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뜻이야. 뭐 이거 되게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따위 모양으로 생겼지. 자, 질문이요. 나무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알아요, 이제는. 태양이 여기 떠있죠? 내리 쪼겠지, 그지? 그럼 나무 꼭대기에 태양빛이 가장 먼저 빨리 닿겠지. 그러면 잎의 면적이 어때야 된다고? 좁아야 된다. 그래서 꼭대기의 잎의 면적은 좁은 거예요. 안 자라서 작은 게 아니라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애일수록 잎의 면적이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애는 오랫동안 자라서 큰 게 아니죠. 얘는 잘 보세요. 낙엽이 떨어지면 아래쪽 떨어지고 위쪽은 남아있니? 아니죠. 낙엽이 지면 나무에 있는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그리고 봄이 되면 동시에 시작하고 이파리가 자라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애는 조금 자라고 밑에는 크게 자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시간 안에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애는 면적을 좁게 만들고 두껍게, 아래에 있는 애는 좀 면적을 넓게 만들고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게 생물학이라는 거거든요. 진화의 결과, 적응과 진화를 배우는 건 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상식으로 하나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됐니?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259페이지요. 자료 1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는 작용, 나는 반대로 갔으니까 반작용.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의 간헐 관계의 이름을 쓰시고 그냥 쓰시면 되죠. 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신에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생산자 누구니? 풀 이렇게 쓰면 되죠. 소비자는 누구예요? 동물 됐나요? 동물이 소비자입니다.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 육식동물은 2차, 3차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분해자 아까 했죠? 곰팡이. 비생물적 요인은 물과 햇빛을 골라오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 되게 쉽지 않지? 인간적으로 쉽지. 야, 유전 풀 거야? 얘 풀 거야? 이거 풀면 되죠. 이것도 3점이고 유전 3점이에요. 그럼 유전 푸느라고 머리를 뒷싸낼 필요가 없지. 그지? 유전을 맞고 얘를 틀리면 진짜 힘들게 맞춰 유전을 맞췄는데 이 새끼 틀려버리면 점수는 똑같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쿨하게 유전 버리고 이 새끼 맞추는 거야.
땡큐지 땡큐. 4단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네, 이것도 한낱만요. 독립영양식물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게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속 영양생물이 하는 짓은 뭐야? 유기물을 먹고 무기물로 만드는 거죠. 자, 무기물과 유기물의 정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유기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분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면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들어있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한다. 단어가 이상하지, 그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이게 답이에요. X. 일조량이 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대요. 일조량, 비생물, 벼, 생물. 그럼 작용. 울창한 숲속이 외부에 비해 온도가 낮고 습한 것은 숲에서 습기가 나왔다는 얘기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는 반작용. 벼멸구. 봤어? 벼멸구? 본 적도 없어. 근데 막 푸는 거야. 벼멸구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쌀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벼멸구 생물 맞지? 쌀 생물 맞죠? 생물과 생물이면 상호작용.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분해자란 단어가 들어있죠. X.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파트 참 쉽습니다. 됐죠? 칠판 지울게요. 잘 쳐요.